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 공습에 나섰고, 그 결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이 공습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의 주요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 작전과 크게 연관이 없는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다른 중동 국가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요. UAE도 우리나라에서 사간 천공2 이런 것들로 최대한 지금 막고는 있습니다. 천공2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란 어떤 상황인가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8일 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 공습에 나섰고, 그 결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주요 지도자들이 공습에 의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군사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란도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습하자마자 이란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의 주요 기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국제 유가라던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녹화한 날도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외교 안보 및 경제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의 특징은 어떠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28일부터 지금 녹화하는 이날까지 한 이란이 한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0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란이 자랑하는 자폭 드론 샤헤드 136도 지금 수천 발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지난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지난번에는 주로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번 작전과 크게 연관이 없는, 예를 들어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 페르시아만 반대편에 있는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미군 기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은 있지만, 사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어떤 실책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데는 UAE,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대표적이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다음으로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사실상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전쟁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관련돼서 이란의 대응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UAE도 패트리어트나 사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간 천공2 이런 것들로 최대한 지금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AE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UAE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슬슬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그럼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하는데, 자꾸 이란이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우리도 막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가는 전쟁의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과 달리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달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기 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많이 분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내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고, 그러면서 이란의 방공망에 지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지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이동식 발사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느냐. 지금 요즘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나 중부사령부나 이스라엘에서 나온 영상들, 이스라엘 군인이 배포한 영상들을 보면 지금 이란 영내에 있는 이동식 발사대 공격에 어느 정도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향후에 발사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즉각적 방어 조치를 예고하고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동지 중해로 이동 중인데 현재 유럽의 군사적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이란 맞은편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뭐 오만 이런 나라들, 바레인 여기 잘 보시면 미군 기지들도 있지만 영국, 프랑스 기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중동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압력을 그쪽으로 가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며 너네는 뭐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종의 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동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가장 머리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도미사일은 지금 이란이 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동식 발사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텔수를 지금 공습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자폭 드론이에요. 샤헤드 136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발사대가 생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항공모함도 있잖아요. 거기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이 이런 샤헤드 136을 요격하는데 좀 동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간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부다비에 있는 이제 뭐 공군 기지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직 이제 UAE 쪽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갖고 있는 사드,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뭐 천궁2 여러 가지 방공 미사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란에서 날라온 탄도미사일과 이런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사간 천궁2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민간인 및 교민 피해 규모는 어떠한가요?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는 역시 이란이고요. 뭐 이란의 이제 뭐 적십자사나 이를 통해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한 민간인 사상자가 한 500여 명이 지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군도 지금 뭐 이란의 이런 자폭 드론 공격에 의해서 지금 피해가 한 뭐 10여 명 안쪽으로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 부상자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외에 지금 이제 뭐 쿠웨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UAE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UAE 그러면 이제 두바이 뭐 아부다비 할 거 없이 사실은 이제 중동 금융의 중심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지금 발이 상당 부분 묶여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일종의 허브 공항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두바이 공항에 이제 묶여져 있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에 수출된 천궁2가 실제 교전에 투입된다면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를 한국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천궁2가 우리가 만든 우수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또 미사일 방어 체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오래전 걸프전 때부터 이미 실전 경험을 이제 갖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 개량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UAE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사용이 됐을 걸로 보여져요. 거의 50%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워낙 UAE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뭐 사용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 그러면 지금 사우디도 천궁2를 샀고 이라크도 천궁2를 샀거든요. UAE 따라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성능을 발휘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번 전쟁 이후로 이런 지금 천궁2를 구매한 국가들이 또 하나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공투 다음으로 사실 이제 요런 나라들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LSAM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구매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전부터 사우디나 UAE는 LSAM 구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사일로 지금 워낙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인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란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예요. 그전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가 중요한 그런 동맹국 중 하나였는데 시리아 아시다시피 알 아사 정권 무너졌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하고는 일단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 친미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중국, 러시아에게 남은 건 이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어찌 됐든 하메네이도 개걸 당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리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일으켰죠? 러시아가 일으켰죠. 그것도 안보리에서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했지만 아무런 소용없었죠. 사실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유엔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힘이 없어졌어요. 무력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도 이 전쟁에 있어서 크게 힘을 못 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뼈 아프죠. 중동에 이제 하나 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친한 동맹국이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진짜로 마두로처럼 당할래? 경고했더니 이란이 우라늄 희석을 다급하게 제안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단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회담을 오만에서 했고 그리고 제네바로 옮겨서 했죠. 미국하고 이란은 직접 대면 회담을 하지 않고 오만 중간에 들어서서 그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제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란의 대리들이라는 헤즈볼라 뭐 등을 통해서 각국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중단 문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핵 문제 외에는 협상할 수 없다.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협상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럼 좋다. 협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협상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핵 문제를 했고 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네바에 가가지고도 이제 그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질문지를 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오만이 이제 이란한테 보냈는데 이란에서는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 외에는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우린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처럼 당할래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이론을 통해서 압력을 좀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란의 외무장관인 아락치가 계속 그 자기 SNS나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에 관해서 협상이 좀 잘 되고 있고, 뭐 잘 되고 있다는 것이 JCPOA를 이제 탈퇴한 그 상황보다 더 조건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서는 미국이 열등인 상태에서 협상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에 나온 거는 전혀 다르고요. 마두로처럼 당할래 했던 것은 사실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했을 때는 베네수엘라 전체가 CIA가 기획해서 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두로뿐만 아니고 전체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도 CIA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다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슈 자체가 트럼프는 2020년 부정선거를 캐기 위해서 스마트매틱이라는 베네수엘라의 선거 관리하는 기계가 있죠.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딜을 있다.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은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을 했다. 즉 시리아에 HTS가 들어갈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란은 나라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1991년과 2003년에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보내서 했는데 그 이라크에 비해서 이란이 3, 4배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아니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지형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깊숙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보낸 군사력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항공모함 2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라크 전쟁할 때 항공모함을 몇 척을 보냈는가 하니까 5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할 때 40%밖에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간 거죠. 러우전 하면서 뭐 상당히 군사력을 소모했는지 뭐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전력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로 공군 중심으로 보내고 있고요. 전투기 한 200대 분량을 보내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있는 것 같지만 군사력 자체는 2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별 군사력이 아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화됐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면은 이란에 어떤 공격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군사력을 동원해서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란이 그걸 이제 안 들어주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당할 것 같으면 먼저 때리자는 생각으로 이란이 미국에 먼저 방아쇠 당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 상황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선제 공격이라 그럽니다.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예방 공격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제 공격은 인정이 됩니다. 물론 뭐 국제법이란 게 국제법을 다루는 구조나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힘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유엔 헌장에서 생각하는 선제 공격을 의미는 적이 공격해 올 것이 너무나 명백했을 때 그때 이제 선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거의 쏠 준비를 다 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15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혹은 발사하기 직전이라서 발사할 게 너무나 명백한 걸 거의 증명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이렇게 켜가지고 뭐 이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발사 전 조치를 했을 때 그걸 막고 내가 대응을 하는 것보다 지금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 대응하는 거죠. 그런 것들 선제 공격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선제 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전개를 해서 공격할 것처럼 보이니까 미리 아직까지 공격의 징후가 없고 그냥 군사력만 배치해 놨는데 내가 미리 때린다 그러면은 책임이 이란한테 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란이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란이 당하고 있을 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먼저 공격했는데 지원해 준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되게 작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공격이 명백할 때는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뭐 그냥 동시 공격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 방어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이나 핵 포기할 가능성도 있나요?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핵의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뭔가일까? 핵 관련해서는 미국이 핵 확산을 계속 어째 보면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조치들이 사실상 핵 확산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가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하수구에서 발견돼가지고 죽었어요. 가다피가.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 이라크전을 할 때 탄저균이라는 그 WMD가 있다고 당시 콜린 파울이 유엔에 나와서 그 탄저균 샘플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WMD를 있다고 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사담 후세인을 교수형 시켰어요. 그런데 북한은 30몇 년 동안 미국하고 줄다리를 가면서 한 번도 미국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쟤네들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튼 줄기차게 핵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은에 대해서 실제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안 당하는데 핵이 없으면 공격을 당한다는 이런 모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핵 비확산이라는 그 자체가 핵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고 있지만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못 건드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에 협조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을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핵을 무기는 안 만들지만 무기를 곧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옵션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거는 거의 공식처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무기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무기를 만들면은 조금 더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도 지원이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기를 만들면은. 그래서 그 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계속 보유하는 상태로. 그래서 지금 60%를 농축하고 있는데 그 농축했던 것은 상당히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농축했던 부분을 뭐 러시아 같은 나라로 돌리거나 하고 JCPO에 했던 것처럼 3.67%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핵 농축을 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이제 협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6일 회담을 두고 이란과 미국의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핵은 핑계일 뿐이고요. 정권 교체가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숨기다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전쟁을 했죠.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말부터 소요 때문에 1월 달에 소요를 CIA하고 모사드가 들어가가지고 과격 분자들 집어넣어서 파괴를 했죠. 파괴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큰 유혈 소요가 됐는데 그걸 이제 이란에서 다 진압을 해버렸죠. 그래서 희생자가 3,117명인가 이런 공식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시도였어요. 그때 정권 전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미국이 이란이 내부 혼란을 타가지고 권력 공백이 생겼을 때 방어 공백도 생기면은 폭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이란 소요가 급격히 진정되니까 미국이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권 전복이 목표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핵 문제를 계속 핑계를 삼았는데 핵 문제를 핑계 삼는 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후에 종전을 어떻게 했는 거니까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란 핵시스를 오블리트레이티드 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핵시스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휴전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한테 모순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핵 개발 능력이나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핵 협상 끝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핵 협상을 하면서 미국은 계속 정권 전복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핵에 관련 내용이 아니고 정권 전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혹은 그것 때문에 너무 위험이 커가지고 트럼프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정도의 위험이 인지됐을 때는 더 이상 이번에 협상을 해서 어떤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체면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핑계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 협상을 굉장히 유보적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눠서 중간에 다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란이 협상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빠져나올 그걸 만들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추구할 겁니다. 핵협상이란 것은 핑계이고 정권 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무의미하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국익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여유가 있거나 공격할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계산 자체를 핵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이 문제 전체를 잘못 보고 있고 이란 정권 전복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제 크게는 오래 가면 1996년도에 클린 브레이크라 그러면서 시작했던 계획에서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 9.11이 나고 나서 9.11 직후에 7개 나라하고 5년 안에 전쟁한다는 계획을 사실은 그때 누가 누설을 했죠. 웨슬리 클락 장군이 9.11 나라 국방부에 가보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미 7개 나라하고 전쟁할 준비를 했더라. 그걸 중간에 어느 방송에서 실토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됐죠. 7개 나라 아니고 8개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마지막이 이란입니다. 나머지 7개 나라는 전부 정권 전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게 했어.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그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검열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국토를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엔을 승인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유엔의 국경을 확정을 안 지었어요. 국경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유엔 가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70몇 년 동안 아직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목표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대이스라엘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걸리는 나라들은 이제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란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핵 협상은 하나의 핑계이고 결국 이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가 재래식인데 차세대 핵무기급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핵보유국 북한을 대항할 무기로 떠오르는 K방산 현무세분의 위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무 7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벙커버스터를 한국형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무 5만 해도 굉장한 위력인데요. 현무 6과 7은 특히 이제 탄두 중량이 한 2, 3톤, 한 2톤에서 2.5톤 정도로 추정되고 콘크리트 지하를 한 60m 이상 관통할 걸로 보고 그리고 공중 폭발하면 수백 미터 반경을 파괴할 거다. 뭐 핵무기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재래식 무기로 엄청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무 5만 해도 엄청난 위력인데 현무 6, 7로 가면서 약간 극초음속 비행과 같은 형태를 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략적 표적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표적을 하는데 최적화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평양 인근에 이제 지하 벙커나 이런 것을 이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재래식 무기지만은 결국은 표적 자체가 지하 벙커라 그러면은 이제 뭐 김정은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 군부 지휘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 효과는 그야말로 핵 무기급이다 이런 의미고요. 핵무기급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급이라 이런 뜻이고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 문턱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쉬운 상태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억제력이 높다. 핵무기를 가지고 누가 쓰면은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쓰면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한국한테 확장 억제를 제공하거든요. 그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쓰면은 쓰는 나라가 핵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현무 7 같은 걸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핵보복을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쓰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또 그만큼 피해가 좀 적다. 핵무기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ADD에서 개발을 완료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개발했다고 해서 생산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비닉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언론에 대략적인 윤곽 정도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벙커버스터하고 이렇게 재원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현무 7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일단 탄두 중량이 한 2.5톤 정도 되고 지하는 60m 이상 강화 콘크리트를 60m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거리도 한 500km 이상 될 거다.
그리고 종말 속도가 마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 2보다 훨씬 높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무기들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작년 6월 달에 썼던 미국의 GBU-57 마합이라는 거죠. 대량 관통 폭탄이 있고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KEPD 3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비교해 보면은 탄두 중량도 이제 현무7이 더 큰 것 같고 관통 깊이도 조금 더 57보다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미사일로 쏘니까 항공기 투하하는 걸 좀 달라요. 전략 폭격기가 들어갈 때 스텔스로 들어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전략 폭격기가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방공망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를 막 다닐 수 있지만은 방공망이 발달돼 있으면 좀 힘들죠. 이것들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대신에 현무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막으려면은 뭐 그게 우리가 어느 나라를 쓰든 북한이 그걸 막으려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사 플랫폼이 지상에서도 할 수 있고 잠수함에 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요. 항공기나 전투기나 폭격기로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마 실전 배치는 좀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한 20년 이상 늦어진 것 같지만은 아마 배치했지 않나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배치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 북한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현무7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핵을 실제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적에 대해서 그걸 억제하려면은 결국은 거부적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복적 억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부적 억제를 해서 만약에 북한이 핵 도발을 할 징후를 확실히 포착했을 때는 우리가 선제 타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선제 타격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킬체인이라는 걸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무를 발사하면 한 1분 정도 안에 핵 시설을 무력화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시설이 어디 있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그래서 이거는 재래식 무기로 핵 시설을 타격한다는 측면에서 핵 보복 명분이 좀 약화되고 사용 문턱이 낮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억제 논리는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하기 전에 발사 전에 격파한다. 그걸 이제 레프트 오브 론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 전에 할 수 하나의 수단이 되고 북한의 지하 시설의 깊이와 그리고 정확한 좌표 확보 자체가 관건인데 이거는 위성이나 신호 정보에도 의존하지만 평소에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파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미국 전략자산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미국하고 동맹 간의 협상력이 상당히 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핵무기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위상을 높인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현무3의 실전 투입 완료 상황과 동시 발사 시나리오 킬체인에 대해서 말씀 주시다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무라는 게 북쪽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역사가 백곰에서 시작했는데 백곰 다음에 이제 핵 무기 미사일을 이제 제대로 한 게 현무 시리즈입니다. 현무는 아시다시피 남주작 북현무지 않습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0년 전에 40년도 더 됐죠. 그걸 개발하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북쪽에서 오는 위협을 우리가 방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현무 우리가 사방을 이렇게 방어하는 동물들이 좌청룡 우백호가 지키고 남쪽엔 주작이 지키고 북한은 현무가 지킨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딱 맞는 아주 적절한 용어죠. 그래서 미사일들을 이런 전략급의 미사일들을 다 현무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무 3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가장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죠. 미국에서 보내는 그 토마호크가 1,500km 이상 이렇게 가는 그런 미사일인데 어쨌든 한국판 토마호크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연상이 될 겁니다. 뭐 같은 미사일은 아닌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지역 타격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표적을 가지고 겨냥을 하지만은 원형 공산 오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 위력으로 커버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현무가 이제 현무 3이 A, B, C가 있는데 A는 500km, B는 이제 1000km,
C는 1500km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좋은 측면이 있는가,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트럭에 끌고 와서 이제 오는 지상 발사대 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함정, 배에서 발사할 수 있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발사할 수 있는 거죠. 본래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걸 치를 수 있는 폭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 특성은 30m에서 50m 고도를 초저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을 추적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형 추적을 해서 가기 때문에 레이더들이 보통 대부분 고고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고도는 멀리서 탐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몇백 킬로 가는데 지구 공열 때문에 붙어올 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초지평선 레이더, 초수평선 레이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물론 근처에 오면은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지형 추적을 하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하니까, 북한 같으면 북한의 대공 방어 체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걸 발사하기 전에 장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공 무기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표적의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두는 단일 고폭탄이 있고 클러스터 밤이 해가지고 이제 그 분산탄이 있고 확산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관통탄두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통탄두라는 것은 상당히 두꺼운 데를 뚫기 위해서 이제 탄두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 분산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평시에는 이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시에는 상당히 정밀 타격하고 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공산오차 CEP라는 게 한 1km 정도까지 보통 허용을 하는데, 현무같이 이제 순항미사일은 100m 안팎으로, 100m라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종말 유도 장치에 따라서 그걸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이제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어떤 우리의 전략적인 임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형 삼축체계 아시겠지만은 킬체인이 있고 KAMD가 있고 KMPR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킬체인을 할 수 있는 동시 발사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대량 응징 보복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량 응징 보복할 때는 현무 3이 아니고 현무 4 같은 걸 쓰는데, 현무 4나 현무 5 같은 걸 쓰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실제 전력과 베이징 도쿄를 향해 조준이 가능한 성능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우리는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일본하고 어떤 교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전략자 동반자 관계고요. 일본하고는 거의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일본과의 과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삐걱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게 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일본을 통해서 군사력이 한반도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기분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우리 관계는 과거 역사도 있고 앞으로 미래 지향도 해야 되지만 항상 이 관계가 약간씩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나리오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이 공격하면 우리가 우리를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북한처럼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국제 질서에서 특히 외교력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수단이 없다는 것 자체는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상대를 핑계를 대면서 중국이나 일본을 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 어찌 보면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키워도 할 수가 좀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강력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부터 한 30년 이상 전부터 북한 위협을 떠나서 이제 다층의 위협을 생각하면서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나온 건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부각됐는데 비대칭 억제 구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라는 것은 뭐 고슴도치가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소위 말해서 프레디터라 그러죠. 그 포식자들한테 안 잡혀 먹히는 게 그걸 먹으려고 물었다가는 가시에 찔린다는 것이죠. 그런 전략으로 대변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억제입니다. 공세적 억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적 모델이죠.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상당히 큰 나라들도 위험해질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개념은 이제 고슴도치보다처럼 이제 방어보다 역습 가시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도발하면은 극심한 피해를 주겠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내로 거의 대부분 존재했던 겁니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에는 대부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핵무기가 없는데 핵 보유국인 북한이나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국이나 뭐 북한은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해야 되는 구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날 이 나라들이 와가지고 쓱 먹어버린다 치면은 우리가 뭐 그다음부터는 그걸 회복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고슴도치 전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 하니까 정밀 탄도 미사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 2부터 4까지 이제 그렇게 갖고 순항 미사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무 3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잠수함 발사를 한다. 잠수함 발사는 잠수함 일단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밀성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 지상에 보이는 걸 공격했다 하더라도 잠수함에 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잠수함에 있으면은 적국 근처에 가서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잠수함 발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억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억제가 실패했을 때 응징 그 비용을 상대국한테 이제 지도부에 직접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결정자가 한국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 손해볼 수 있는 피해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은 공격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생각을 억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이게 현무 계열의 사정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그려놨는데 상당히 이제 현무 사정거리가 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정거리는 탄두 중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탄두가 좀 무거우면 멀리 못 보내는 거고, 탄두를 가볍게 하면 멀리 보낼 수 있는 건데, 뭐 그렇지만은 멀리 보낼 수 있는 걸 많이 만들면 되니까 결국은 이제 탄두 사거리가 좀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한 200km 정도 되고요. 베이징까지는 한 1000km가 좀 안 되고, 도쿄까지는 1200km 정도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한 800km가 되고, 상하이까지 850km 이렇게 되니까 대체로 보면은 우리 현무 계열로 일단 다 씁니다. 대부분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타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마 타격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베이징과 도쿄 타격 가능성 자체는 그게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억제 논리 차원에서 전략적인 선택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뭐 그걸 때린다 이걸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 사실상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최근에 전쟁한 적도 없고, 물론 중국하고는 6.25 때 같이 전쟁을 했지만 우리가 89년도, 91년도에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지금 전략자 동반자 관계처럼 돼 있고 하니까 공격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어쨌든 중국과 일본한테 우리가 좀 중요한 요인이 합니다.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전용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왕하면서 다층 억제 체제로 기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북한 할 때는 핵 억제하고 킬체인을 이용해서 쓰고, 중국 억제할 때는 비대칭 억제다.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할 걸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중국한테 상당히 타격을 날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한미일을 통한 어떤 동맹 구조죠.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뭐 동맹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한미일 어떤 관계에 협력을 한다는 거 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영토 분쟁이나 독도를 가지고 뭔 문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그 시연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여줘야지 그게 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 건드리다가 괜히 분쟁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정대된다. 그래서 이런 무기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융통성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략적인 기동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프랑스가 실업급여를 주지 못할 만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실업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 이거는 약간 언론에서 하는 과장 표현, 수사적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구조적 재정 위기 자체는 실제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아니다. 실업급여를 주지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게 우리가 소브린 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라 그러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러니까 사적인 부채가 아니고 국가가 가진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GDP의 113%를 돌파했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벌은 걸 몽땅 빚을 갚아도 못 갚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6.1%, 그리고 GDP 대비 사회 지출이 한 57%, 우리나라가 한 40%나 30% 후반대 정도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게 한 37%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 대비 사회 지출이 상당히 높죠. 프랑스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7.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미 빚이 많고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기가 힘든 상태고, 그리고 그의 상당 부분이 국가가 사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고 일단 채무 규모가 한 3조 2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U를 하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정한 게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자고 했는데 프랑스 외에도 여러 나라들을 초과하고 있죠. 아마 지금 거의 독일 빼놓고 대부분 초과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매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계속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6%가 누적되면 내년이 되면 120%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초과하고 있고, 이것도 EU에서 협의하기로 3%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2배로 넘어선 거죠. 그래서 EU에서 이제 제재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위기다. 이게 질문하신 그 내용이 그 유네딕이라는 이제 실업보험기관의 부채가 650억 유로가, 그래서 차입을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못 줄 정도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주기는 주는데 이제 빚내가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마크론이 이제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데 연금 개혁을 강행했지만은 재정 절감 효과가 불충분하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 신뢰가 붕괴됐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데 왜 이런 게 반대가 있나 생각하지만, 이게 연금이 줄어들면은 국민들의 개개의 삶이 이제 굉장히 핍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빚을 내서 계속 갚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콘센서스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안 버는 사람은 못 벌고 이런 상황이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기 힘들고, 또 그걸 이미 그걸 위해서 수십 년간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약속해서 안 주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 10년, 15년 전부터 중동에 이제 사태가 생기면서 굉장히 아랍권 사람들이 EU 쪽으로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이민을 많이 왔는데 그때 이민문을 활짝 열었죠. 근데 그 열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금 때문이었어요. 인구 구조가 자꾸 이제 피라미드형 이역 피라미드이 되니까 연금을 내야 될 사람과 받아야 될 사람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민을 받으면은 그 이민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연금을 내면은 일단 지금 연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독일은 실제로 노동자들 유입돼 가지고 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민자들이 연금에 기여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연금 수령자들, 과거 옛날부터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노인들 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독일의 효과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독일의 산업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그게 별로 없었어요.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이민자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지불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프랑스는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 등급이 강등돼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여러 우리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각자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고 부정적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돈을 많이 퍼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정 파탄 구조를 보시면은 이 GDP 적자 추이가 물론 코로나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매년 뭐 한 6, 7%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과의존하고 지출을 고착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급여를 재원을 차입해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재정 적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원인이 지출은 나갈 게 정해져 있는데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31%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OECD의 최상위예요. 그리고 연금이나 실업, 의료는 법적으로 의무 지출을 해야 되는서 삭감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가 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정치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됐기 때문에 터질 때까지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걸 하려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걸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것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니까 이제 안 먹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없는 겁니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놓기는 싫으니까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에 굉장히 국가를 망가뜨리는 게 계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의 비극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가 하는 게 뭡니까? 관광업하고 농업밖에 없어요. 뭐 큰 물론 몇 가지 기술은 있지만은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산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들고, 그리고 있는 기업들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크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과거 한국처럼 IMF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까요? 외환이 없어지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외환이란 게 유로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유로를 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돈을 벌면은 해결이 돼요. 우리가 IMF 맞았을 때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97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IMF는 유동성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 기반이 튼튼했는데 유동성 위기가 태국에서 발생해서 온 걸 가지고 IMF를 그때 뭐 서방에서 만들어냈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있는데, 경제학자들 대부분 그 유동성 위기를 통해서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도리해갔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주장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입증이 될는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렇죠. 우리한테 핵심 되는 것들은 대부분 가 있죠. 우리 중요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나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우리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60% 이상 넘는 게 되게 많아요. 돈 되는 건 대부분 그때 헐값에 이제 도리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때 IMF를 우리가 비교적 일찍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우리 제조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일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IMF를 빚을 빨리 갚고 졸업을 했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돈을 빌려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뭔가 돈을 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만약에 유로화를 쓰지 않고 프랑스가 프랑화를 쓰고 있었 같으면은 경제가 문제가 되면 환율을 이제 급등시켜 가지고 자기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환율을 급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여행하는 게 싸니까 막 와서 여행도 할 거고 수출값이 싸니까 뭐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하고 하면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세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이제 갚을 수 있죠. 물론 프랑화는 약화되지만은 그 대신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산 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로화를 묶어놨기 때문에 유로화 기준이 독일 경제에서 움직이거든요. 독일 경제에서 움직이기 프랑스는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지만은 독일이 이제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구조 때문에 이제 소위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주권 자체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자체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도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독일의 산업 붕괴는 뭐 사실 독일은 유럽의 엔진이거든요. 그게 꺼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것은 독일이 라인강에 기적해가지고 기적의 나라다. 그래서 2차 대전에 폐허를 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독일은 굉장히 경제가 나쁩니다. 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이제 가장 2025년도도 좀 나빴는데 어쨌든 대략 한 4, 5년 동안에 한 4년 동안에 마이너스 12%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 산업 생산이 GDP도 성장을 하지 않고 0.23% 정도 마이너스 계속 갔고 그리고 2024년부터 제조업의 감원 규모가 엄청 늘어났어요.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감원했죠. 뭐 폭스바겐, 티센크루프, 뭐 바스프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제조업에서만 35만 명 감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독일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독일은 아까 이야기한 프랑스랑 상당히 다르게 유로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했었는데 그걸 이제 끊고 에너지를 이제 다른 쪽에 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동에서 쓰니까 이게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석유하고 그리고 가스인데 가스 자체는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노드 스트림으로 이렇게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단절돼 가지고 그 에너지 비용이 높아졌고 그리고 독일의 중화학공업들이 러시아 석유를 기반으로 했어요. 설비 자체를 러시아 석유에 최적화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석유를 못 쓰고 다른 데 들어오니까 이제 에너지 값도 비싸지만 설비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바꾸는데 돈을 들으니 공장을 뜯어가지고 해외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게 설비를 바꾸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 뒤에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다시 러시아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관계없이 기업 입장에서는 싼 데로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는 게 훨씬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없는 훨씬 줄어드니까 투자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자체가 EU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이제 독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의 채산성이 붕괴된 거죠. 독일은 EU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체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원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있는데 독일은 원전을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독일은 녹색단이 엄청나게 이제 지배를 하면서 대체 에너지 한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사실 가장 친환경적인 거의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건데 원전을 없애버린 바람에 완전히 독일이 고비용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제조업의 입력 요소인 에너지 비용이 원체 비싸고 그리고 그 가스 같은 것도 주거용으로 쓰는데 주거하는 사람들의 난방비가 엄청 비싸지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비용 국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이 몰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독일 그러면 자동차 산업인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 투자를 못하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과거에는 독일 자동차 그러면은 프레스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한 2, 3년 동안에 미국은 이제 자동차 천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매년 뭘 발행하는 거니까 지난 한 해 올해 같으면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브랜드 탑 15, 20 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 모델 중에 독일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팔기는 파는데
그냥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과거에 했던 거에 조금씩 그 소위 말해서 무늬만 바꿔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최신 트렌드를 못 찾아오니까 이제 독일 차를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 차는 항상 고급 브랜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비용 구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생기는 문제죠. 코로나에다가 바로 러우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고,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이런 폭스바겐이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아닌데 좀 90년 된 회사거든요. 히틀러 시절에 이제 만든 회사죠. 1938년도 만든 회사인데 독일 공장을 폐쇄를 이제 검토했고 이제 폐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스프나 티셴그룹나 이런 것들 회사들은 다 옮겼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에너지 싼데 뭐 한국이 에너지가 싸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옮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 차의 중국 점유율이 과거에 24%, 2024년도 24%였는데 2020년도에 24%였는데 그 4년 사이에 15% 이하로 급등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도 독일차는 잘 안 사는 거예요. 과거는 독일차를 사고 다니면은 이게 그게 프레스티지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거나 뭘 위신을 내세울 때 독일차를 샀는데 지금 그 비율이 그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차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로 보니까 이제 높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 독일차가 많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독일차가 뭐 가성비가 높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프레스티지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성능은 별로고 최신 트렌드도 아닌데 값만 비싸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독일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신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엄청나게 고급 스포츠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잃고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수출이 붕괴대가 2024년도 상반기에만 마이너스 7%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시점이 조금 낮은 것들인데 공식적으로 있는 데이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데 무역 흑자가 아직은 그래도 독일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흑자가 축소되고 있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돈 쓸 때가 많아지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산업 생산과 에너지 비용이 차트를 보시면은 에너지 비용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 차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집니다. 탈원전이 2023년도에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탈석탄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게 고비용이라는 거죠. 문제는 뭔가니까 전기요금 단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0.2유로인데 한국은 0.09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국의 2.4배, 그러니까 한국보다 전기 단가가 2.4배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기를 가지고 산업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산업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의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미중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독일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이거 15%가 이제 중국에 집중돼 있는 거고 수출의 8%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중 제재에 동참해야 되는데 중국은 또 보복하면은 독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 공간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EV가 굉장히 많이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기계 같은 것도 독일 수입을 굉장히 급속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달하면서 독일하고 보면은 거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 독일이 상층 하이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고 중국이 다시 하이 브랜드 쪽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부가가치를 하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래서 독일이 탈산업화하고 있는 구조나 에너지나 그리고 중국의 의존이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의 실패의 어떤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은 같은 방향인가 뭐 다른 궤도인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경고는 실제하지만 붕괴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아직까지 조금 회복할 아직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유사하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그래도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뭐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프랑스는 아주 우리보다 좀 낮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기반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도 우리는 한 51% 수준이고 독일이 좀 괜찮은데 63%고 프랑스는 113%니까 아직까지 이제 비교적 안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 채무를 어떻게 짓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낮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문제긴 하죠. 경상수지가 그래도 우리 흑자 폭이 독일에 비해서 좀 많고 프랑스 같은 데는 적자를 보고 있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우리는 그래도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도 우리는 원전을 한 30% 쓰고 있고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물론 프랑스는 70%가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원전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한번 파동을 겪어서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부분에 숙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독일은 자동차가 17%, 프랑스는 항공기하고 이제 명품으로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독일은 좀 힘들고 있지만은 이게 항상 위험은 계속 내포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라도 조금 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자체는 유럽과 다르지만 안심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구조적 취약성은 유럽보다 빠르게 좀 심화되고 있다. 인구 절벽은 세계 최악이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고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중국 수출에 대한 구조가 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대중 제재에 동참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치포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 기동 공간의 제약으로 당치는 그런 문제죠. 이런 것들은 정치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의 최신 무기, 우주 기술을 통째로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사실 1990년대 한 10년 동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째 보면은 최신 군사 기술을 한국에 통째로 넘겼는데 아마 지금의 러시아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빚 갚는다고 탱크, 전투기, 잠수함 기술을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으로 전무후무한 군사기술 이전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30억 불 경협을 했었죠. 고르바초프 시절에.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승계를 해가지고 한 그때 상환을 못한 게 한 15억 불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니까 93년, 96년, 99년 3단계에 걸쳐 기술 이전을 했어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해서 합의를 했는데 현금 대신에 군사 장비 기술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때 입장에서 돈 못 받으니까 손해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보다 기술이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 그 돈은 그걸로 끝이지만 기술은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 한 단계 올렸으니까요. 어쨌든 T-86라는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탱크가 K1 전차를 했고 그리고 K1A1을 했고 K2 흑표가 있죠. 지금 K2 흑표는 우리 자체 기술로 해가지고 거의 명품 무기로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T-86라는 전차가 그때 소련이 개발한 전차를 이제 한국에 30세대를 줬어요. 30세대를 줘가지고 30세대 같으면 대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대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31대인 나라가 있고 그리고 35대인 나라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기계학교에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어쨌든 T-86라는 전차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사시 뜯어보고 그걸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K1A1 그리고 K2 전차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K1 전차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미국의 M1 전차를 약간 줄인 게 K1 전차예요. 우리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덩치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 전차 내부의 공간을 줄일 여지가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93년도에는 T-86라는 전차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BMP-3라는 장갑차를 각각 33대씩 실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당시의 최신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그것보다 나은 전차들 뭐 T-90도 있고 알마다도 있고 뭐 여러 전차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최신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96년도에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공 미사일 이글라라는 걸 가져왔죠. 이 무기들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스완이라는 이제 로켓포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99년도에는 킬로급이라 해가지고 636 킬로급 잠수함의 기술이나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수함 기술은 209급, 214, 209급은 독일에서 만들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외워가지고 이제 복제한 거고, 그 다음에 214는 거기에다가 우리 기술을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214를 할 때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활용이 됐습니다. 어떤 이런 기술들은 다 요소 기술을 조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딱 어디 기술이 뭐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기술이나 이런 걸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럼 러시아는 왜 자국의 최신 기술을 통째로 넘겼는가 하니까, 일단 이게 한 5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부채 변제라기보다 러시아가 지정학적인 계산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소련 해체 이후에 시베리아나 극동 개발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째 보면 전략적으로 선물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같이 러시아의 연해주를 개발하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가스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걸 장기적인 포석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극동 경제를 재건하는 파트너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돈을 변제하는 걸 떠나서 기술을 약간 일부러 좀 더 잘 준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중 견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 보면 러시아가 중국한테 먹히게 돼요. 이번에도 러우 전쟁을 하면서 중국하고 굉장히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의 웬만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오고 이런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면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에 하나의 카드가 있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하고 카드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 큰 카드가 있죠. 일본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전쟁을 했던 관계고, 러일 전쟁도 있고 1945년도까지 만주국하고 러시아의 극동군하고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지금 북방 영토라는 게 소위 말해서 영토 문제도 이제 아직 분쟁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은 그걸 회복하기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6.25 때 물론 소련의 대위 출신인 김일성이를 시켜가지고 소련 장비를 줘가지고 침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당시에 전쟁에 어째 보면 가장 직접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스탈린이 모택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소련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그다지 없죠. 물론 군데군데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러시아가 이제 한국이 이렇게 극동에서 중국을 균형치로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보다 굉장히 약할 때였죠. 그래서 한국을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간접으로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155mm 포탄을 줘가지고 미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써서 이제 푸틴이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한테 압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당시에 한국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좀 견제를 한 그런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균형치로 이제 한국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한국을 강화했다, 이런 레버리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 너무나 일극 체제로 압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질서에 좀 쐐기를 박으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러시아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당시 북한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한국의 러시아 군사 기술을 이식하면은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해 의존도가 희석하고 러시아 무기도 많이 수입하고 이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그때 생각했죠. 그러면서 좀 선심 비슷하게, 그래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러시아한테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무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미국에서 우리를 뗄려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려면 미국에서 이런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구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은 현재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방산 산업을 생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의 방산 기업이 대규모 도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전 계약을 하면서 이거는 러시아 군수 기업이 어쨌든 생존 자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자체가 산업의 구조 조정이 되는 수단이 됐고, 다섯 번째는 기술 유출, 이것은 그것보다는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당시 러시아는 이 기술이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 안보의 위협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걸 준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동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계산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위협이 대상이 아니고 경제 파트너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신뢰를 쌓자, 이게 이제 러시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됐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 K방산이 굉장히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 분야 파급 효과 크고, 미사일 방공 분야도 크고, 해군 잠수함 분야도 상당히 큽니다. 각각이 뭐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가 풀리면은 다른 게 해결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 능력들이 역설계 수준이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플랫폼들은 대부분 요소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21세기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산업들이 도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K2, K9 이런 걸 할 때 거의 세계적인 명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형궁이나 KSS3, 장보고3라는 도산 안창호급 이런 기술을 할 때 아마 러시아 기술이 안 들어왔으면은 꽤 늦어졌을 거예요. 언젠가 됐겠지만은 조금 늦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의 산업 생산 능력 기술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 기술이 들어오면 이걸 실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년 대만 침공을 앞두고 장유샤 숙청을 대만 침공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핵 기술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갔는가 그러는데요. 그거는 낭설입니다. 그거 왜 낭설인가 하니까 아마 그게 중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기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유사는 핵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핵 기술을 직접 유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핵 기술이라는 게 중국이 가진 핵 기술을 어느 나라에 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설이라는 게 그냥 더 이상 조사할 수도 없는 그런 뜻인데요.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입장이 있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걸 사실 그럴 리가 없는데, 대만은 지금 독립하겠다는 당이 있고 중국과 통일하겠다는 당이 있어요. 중국과 통일하겠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일국양제 같은 그런 걸 가는 거죠. 국민당은 본래 중국에 있는 중앙민국 출신의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비록 정치적으로 해가 중국 공산당한테 져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왔지만은 자기가 중국 전체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진당은 독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민진당한테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정치 자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지원도 해주고 무기도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는 중국하고 외교할 때 중국의 중국이 하나된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야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하면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바로 단절했어요. 동시에 단절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가지고 있었던 명동에 있던 외교 대사관도 전부 이제 대사관제도 전부 중국한테 바로 넘겼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을 바로 없앴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외교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열 몇 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대사님 부르지만은 대만에 있는 것은 한국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원장을 사실 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외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대가로 이제 우리 중국과 수교를 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국무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가끔 바꾸긴 하지만은 이제 대만하고 중국이 다른 나라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통일 주장해야 될 게 없는데 핵심은 뭔가니까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간에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그걸 장악하고 싶은데 그걸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 일본에도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각국의 노동자들 수준이 나빠가지고 안 되죠. 우리도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확산하고 있고 하는데 인력을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같은 산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은 많지만 생산 기술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을 한국하고 대만이 주로 하고 있고 TSMC는 상당히 큰 회사죠. 물론 삼성하고 우리 삼성이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있죠. 그래서 TSMC를 이제 먹으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가서 점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무슨 핑계를 내가지고 대만을 점령해가지고 대만에 있는 뭐 그걸 뜯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게 계산처럼 말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대부분 그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걸 뭐 정책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썰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장유사 보고 언제까지 대만을 침공해라는 준비를 해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를 장유사가 반대했다든지 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분쟁의 고리는 대만도 하나의 축이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건 전 세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자원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과 네트워크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다시피 베네수엘라나 파나마나 중국에서 바다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이 대부분 말라카 해협이나 그리고 수에즈 운하나 이런 데 대부분 미국이 영향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동에 여러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합니다. 중동이 동서와 남북의 교차로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북극해가 열릴라 그러니까 그린랜드도 미국이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계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항상 있다. 그게 1대1로를 만드는 것도 중국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중국이 자기 그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항구나 이런 데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육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 이란 분쟁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이란 관계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란 관계를 막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원 자체 이란 같으면은 유전이 있고 러시아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자원이 다 중국으로 가거든요. 인도도 가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고 하나의 대만 같으면 반도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만에 뭐 다른 산업은 쓸만한 게 없거든요. 반도체가 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는 거고, 중국은 계속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구조화에서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다 믿을만 안 되고 다만 핵심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중국이 숙제가 있겠죠.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가서 침공한다. 이거는 뭐 화를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유사를 그거 관련해서 했다. 사실은 서방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러나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하고 미국이 분쟁을 할 것 같은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거기에서 대비해라는 이야기는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됐고, 그리고 중국이 그 비리 숙정하면서 로켓군에 대해서 숙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가 A2A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미국이 전력을 전개할 때 중국은 아직 군사력이 다른 나라에 투사할 군사력이 안 되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 방어에 별로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대서양하고 태평양으로 엄청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그것까지 쳐들어와서 공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대부분 다른 나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항공모함이 11척이 있고 항모 전투단이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항모, 상륙함 이런 전력들이 많고 해병대도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력을 만약에 미국이 다 끌어와 가지고 중국에 투사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미사일밖에 없어요. 미사일로 만드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도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개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국 군사력이 그동안에 대부분 지상군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해공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미사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략 로켓군이란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비리가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쪽에 숙청이 많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 그런 비리와 관계된 뭐 어떤 정치적인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뭐 비리 때문에 그랬는지 비리를 일으켜가지고 뇌물을 받은 것은 자기만 꿀고 가고 안 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돈이 많이 가고 있는 데서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숙청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숙청이 중국이란 관시를 중요하는 그 문화에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황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미국이나 홍콩 쪽에 있는 그 소스들을 보고 쭉 해왔는데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지난번에 1월 달에 일어났던 1월 24일에 일어났던 장유서 유진일에 대한 숙청이 굉장히 이상한 형식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사실이고 아직까지 죽은 너니 탈출을 했느니 무슨 뭐 이상한 편지를 썼느니 뭐 이런 여러 주장이 있는 것은 그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굉장히 중국의 독특한 풍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중국이 얼마 전에 춘절이라 그러죠. 우리 구정, 우리 음력설을 중국에서 같이 세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걸 새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드를 주고 받고 하는데 그 카드에 원래가 이제 병원이니까 말띠해지 않습니까? 말띠에 덕담을 하는데 그 카드에 말 대신에 사슴을 그려가지고 카드를 주고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에도 있지만 그 중국에서 이렇던 게 위록지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슴을 가리켜놓고 말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뭔가 내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 하더라도 니는 말이라고 복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권력이 겁나서 사슴을 말이라 하더라도 대꾸할 수 없다는 게 위록지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 대신에 병원연 그러면서 사슴 그려가지고 축하 카드가 엄청나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그 권력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대꾸는 못하지만은 약간 시니컬한 통제사에서 흔히 있는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도 무슨 여러 가지 고스톱 시리즈가 있었고 뭐 괴담이 있었듯이 그런 통제사회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이란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러시아 방산 특히 중국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이란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 말고 제 블로그에
그런 이제 포스트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보시고, 그리고 러우전이 4년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오셔서 보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